오늘 이렇게 우리 HRD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포럼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포럼 들으러 여기 삼성역까지 오신 거 맞죠? 네. 요새는 회사에서 뭐 또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아마도 오늘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최근 ATD와 관련된 어떤 그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우리 홍종민 소장님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맞습니까? 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전에 이재영 교수님께서 우리 AHRD라는 어떤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학문적인 방향에서 지금 주제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40분 정도 강연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요청을 또 좀 받았고요. 그래서 한 5시 전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한 40분, 45분 정도 먼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HRD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일하고 계시는 조직에서 분명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회사들마다 조직들마다 상황이 다 같은 건 아니죠. 또 다른 상황들이고 또 업무의 어떤 환경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독특한 어떤 HRD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HRD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지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조직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의 경영상의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경영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HRD가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HRD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한 트렌드들이 어떻게 접목이 돼서 HRD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HRD의 이슈들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조직의 관점에서 우리 조직은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접목을 시킬까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좀 그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딱 끝났나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그죠? 어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한 5천 명 정도였는데 오늘 확진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다른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또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5,000명대에서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엔데믹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계속해서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HRD가 예전과 동일하게 집합교육 중심으로 돌아갈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퀘스천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HRD로 우리가 완벽한 회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52시간제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 HRD는 2, 3년 전에 52시간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52시간 훨씬 넘게 일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법으로 52시간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4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2시간 정도 엑스트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90몇 시간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는 이제 52시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52시간이 우리 HRD에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어떤 임팩트를 줬죠? 업무 시간, 교육 시간은 업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육받는 시간은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이틀, 3일, 4일 이런 집합교육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HR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MZ 세대들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이런 어떤 집합교육, 집체교육, HRD의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익숙해졌었어요. 근데 새로운 세대들은 과연 이러한 학습 방식을 지속적으로 좋아할 것이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방식의 어떤 학습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어떤 HRD 방식이 유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게 딱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집합교육 하던 것들을 전부 다 비대면 방식으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이런 거를 나 이제 활용 못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럼 굉장히 그래, 오늘도 익숙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익숙하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건가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RD 부서가 이제는 어떤 힘이 생겼냐면요. 야, 이거 이제 비대면으로 할 거야, 대면으로 할 거야. 우리 선택권이 생겨요. 그러면 대면으로 할 거야 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비대면으로 할 거야 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역량이 한 작년, 올해로 봐서는 점점 더 역량이 높아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방식에 이미 우리는 많이 적응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경영진들이 또 비대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이슈는 뭐죠? 올해 ATD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의 일하는 것들이 이제는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들이 그 조직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앨런 머스크가 메일 보냈던 거 아시나요? 네? 한 2주 전이니까 직원들한테 메일 보냈잖아요. 야, 우리는 이제 재택근무 없어. 우리 재택근무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떠나, 이렇게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막 직원들이 좀 반발했었나 보죠. 한 며칠 있다가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답장을 하면서 지금 막 물러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제 우수한 직원들이 재택근무 해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왜 재택근무 안 해? 나 재택근무하러 회사 갈 거야.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일하는 방식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앞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일하는 방식에서 HRD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오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대면 교육의 효과와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조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삼성의 사례를 잠깐 듣고 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것들 똑같이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집합교육이 뭐 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지금 집합교육 30%,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 30%, 이러닝 온라인 과정 40%, 이 정도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면으로 효과 있는 교육과 비대면으로 해도 효과가 있는 교육들을 구분해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조직들이 이미 비대면 교육 방식 인프라를 투자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다 비대면 교육장 있으시죠? 어떤 데는 뭐 스튜디오 만드신 데도 있으시죠? 이거 다 죽이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HR 자체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완벽한 회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HRD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이건 학습 체계는 커리큘럼 중심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갈 것이 같고, 그 다음에 학습의 기획도 예전에는 HRD 부서가 다 학습들을 기획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학습들이 점차 현장 부서로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 부서 중심으로 우리 현업 부서장들이 주도가 돼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들을 바로 학습하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보편화되어 갈 것 같고, 학습하는 어떤 맥락이나 장소도 강의장이나 어떤 사이트 중심에서 이제 일터, 그 다음에 플랫폼 중심으로 좀 바뀔 것 같고, 학습의 동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너 이것도 받아야 돼 저것도 받아야 돼 우리가 푸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이제는 쫙 늘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들을 갖다가 되게 수준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맞춤형으로 듣는 이런 체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이 모든 것들이 옛날엔 HRD 부서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했는데 이제 외부의 도움들을 일정 부분 받으면서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제가 뭐 이번 ATD 컨퍼런스도 갔다 왔지만은 쭉 전체 어떤 흐름들을 좀 봤었을 때 전 8가지 정도의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8가지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RD는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DT를 구현하는 어떤 체계로 가고 있다. 이 HRD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혁신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HRD DT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HRD DT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 분석학의 영역, 그 다음에 디지털 러닝, 디지털 학습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에듀테크, 이런 어떤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를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고객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외부 고객들이겠죠. 그 고객들이 그 DT에 의거해서 어떤 혜택들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추진하는 게 뭘까요? HR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수 있어요. HR 자체가. 그래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사람들을 육성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사실은 이 HR의 전체적인 프랙티스 자체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사실 우리 HRD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갈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은 지금 HRD 모두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그 진도의 속도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규모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HRD 측면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좀 디지털 학습 경험들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학습 경험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화두이자 고민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퓨처 레디니스 측면에서 준비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어떤 지향을 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HRD DT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리거가 된 게 바로 코로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HRD DT가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개인의 맞춤형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집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집체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집체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기업에 있었을 때 제가 HRD 담당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항상 들으면서 좀 우울했던 말들이 뭐냐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육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선후배들이 교육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이 좋았는데 내 니즈에 적확하게 맞지는 않았음. 뭐 이런 얘기들. 또 교육 내용은 좋았는데 우리 회사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 교육 내용은 괜찮은데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일반적인 어떤 컨텐츠 측면에서 내용상은 괜찮지만 이게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개인의 수준에 맞게끔 제공해 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럼이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HRD 경력이 짧게는 진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10년 이상 된 분들이 여기 다 섞여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쉽고 지금 상황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학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전문성의 수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초급 수준의 수준인 사람도 있고 고급 수준의 수준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맞춤형으로 집합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교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쫙 가르쳐줬던 거죠. 근데 효과성은 높지 않다. 근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산타토익이라든지 아이스크림 AI 홈런이라든지 이제 초등학생들 또는 성인 교육 분야에서 이런 어떤 맞춤형 학습들이 이미 벌써 완성형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이제 이게 일로 어디로 온다? 바로 우리 HRD 분야로 기업교육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계속해서 회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주게 되면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학습의 효과성이 확실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뭐랄까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학습의 경험을 오프라인의 경험도 있지만 디지털의 학습 경험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거 제가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집합교육, 그죠? 근데 집합교육이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포션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에요. 버추얼 트레이닝이에요. 이 버추얼 트레이닝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만 하면 효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딜까라는 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딱 뭐예요? 바로 마이크로 러닝과 같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지금 많은 곳에서 집합교육, 비대면 실시간, 마이크로 러닝 같은 동영상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교육을 시킬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특히 이 집합교육을 차치하더라도 비대면 실시간이라든지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그 이외에 소셜 러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학습 방법들을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제공할래? 풀링 러닝을 어떻게 구현할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이제 제가 이 만든 장표인데요. 디지털 학습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블로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이 컨텐츠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 러닝 그 다음에 요새는 스마트 러닝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큐레이션해서 해주는 그 다음에 게임을 가지고 하는 학습 그 다음에 몰입형 학습 AR이나 VR을 활용한 거 그 다음에 소셜 러닝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버추얼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버추얼 코칭 멘토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디지털 방식의 학습 경험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오프라인 맨투맨 그 페이스 투 페이스 교육과 맞물려서 이런 어떤 디지털 러닝을 어떻게 섞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뭐 메타버스의 시대로 제가 이번에 HRD 그 ATD 컨퍼런스 가서 봤지만 사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 그냥 VR의 확장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세션에서 보니까 이런 장표가 있어가지고 오늘 잠깐 보여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디지털 러닝의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화두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하는 교육의 방법은 바로 브랜디드하고 하이브리드입니다. 브랜디드하고 하이브리드. 특히 하이브리드 러닝은요 앞으로 HRD의 대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ATD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단어는 뭐냐면요. 강연자들 중에 강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learning 페르소나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였어요. 학습의 페르소나, 학습자의 페르소나라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학습자의 페르소나가 뭐냐? 페르소나는 학습자, 제가 페르소나를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가진 어떤 등장인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 뭐냐 그거를 고려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러너의 페르소나가 어떤 거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에 오셨죠? 네,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오늘. 네,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성격이 우리 요새 MBTI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MBTI 보면 내가 뭐 I형이냐, E형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 사람이 되게 달라요. 근데 이 교육도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듣고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는 혼자 조용히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비대면으로 얘기를 듣거나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많아질 텐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서 교육이 있어. 이런 교육이. 그럼 나는 서울에서 근무하니까 나는 오기가 쉬워. 근데 제주나 나 부산에서 근무해. 그럼 여기에 오기가 쉬울까요? 여기가 오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이냐. 또는 이제 이거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되니까 나는 3일은 집에서 일하고 내가 3일은 회사 나와서 일해. 예를 들면. 근데 나 집에서 일하는데 오늘 집합교육 오라고 해. 그럼 내가 회사도 지금 안 가고 집에 있는데 내가 집합교육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학습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페르소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페르소나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뭐냐? 바로 하이브리드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브랜디드는 뭐냐? 브랜디드와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뭐냐? 브랜디드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교육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해주면 얘는 브랜디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해. 이건 순차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브랜디드예요. 서로 다른 학습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해주는 방식이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디드하고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브랜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학습하고 그 다음에 면대면 학습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우리 블렌디드 러닝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언택트된 러닝 방식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이 부분도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디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버추얼 클래스룸, 비대면 실시간, 그 다음에 이러닝이나 마이크로 러닝 같은 어떤 셀프 페이스드 러닝, 그 다음에 클래스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HRD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요새는 이때 이러한 어떤 교육 방법들을 디지털로만 혼합해서 하는 형태 사례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어떤 회사, 이 피츠니 보우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이 회사는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7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7주, 한 주에 한 2시간 정도만 교육을 해요. 이 회사의 모델을 보면 첫 번째 주 이러닝 2시간 들어요. 두 번째 주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 90분 해요. 라이브 세션. 세 번째 주에 그냥 학습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 또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에 온라인 콘텐츠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에 라이브 세션 듣고, 일곱 번째 주에 내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온라인 콘텐츠를 듣는데, 중간에 뭘 하냐면 이게 소셜 러닝을 하는 거예요. 웹엑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배웠던 거를 업무 현장에 적용했던 리플렉션들을 소셜 러닝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이 과정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7주 동안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 대학 수업을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업을 듣잖아요. 비대면 방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코호트 러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이 코호트 러닝이에요. 여러분 코호트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새? 예, 우리가 또 들은 건 있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요양원 같은 데는 막 갑자기 막 집단 코로나가 발생했어. 그러면 코호트 격리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호트 러닝이라는 게 바로 어떤 한 집단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러닝, 그 다음에 소셜 러닝 이런
비대면 방식의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역량을 높이는 방식을 코호트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데미 뭐 이런 데들 이렇게 가봤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호트 러닝 방식들을 점점 활성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또는 코호트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대세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얘네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대면 교육,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동일하게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실시간 동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는 이제 학습자들 중심으로 해서 내는 거고, 근데 강사와 학습자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때 상호작용을 확대하면서 교육 공간이나 테크놀로지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생들은 교육 전과 중과 후로 나눠서 콘텐츠에 몰입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이러닝이나 온라인 학습 리소스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러닝을 하려면 사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품이 같이 들기 때문이에요. 집합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모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근데 우리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많은 대학들은요 하이브리드 강의장을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래서 카메라가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비대면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날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줘요. 그래서 요새는 하이브리드 강의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 대학교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학습의 형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습자의 페르소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러닝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쉽지 않냐면 이렇게 강연만 하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토론 같은 것들 할 때 저도 뭐 제가 토론을 우리 학생들하고 좀 시키는데,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왔었을 땐 제가 오프라인에서 퍼실리테이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 실시간은 사실은 비대면 실시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활동이에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뭐 할 때 쓰냐면 토론할 때만 써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가지고 강사가 지식을 막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강사가 지식을 얘기하는 데는 뭐가 더 좋아요? 차라리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학습하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할 때는 뭘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 그 소그룹방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실시간 교육,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할 때 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 퍼실리테이팅을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도 해야 되고 또 소그룹방에 온 친구 소그룹방끼리 또 퍼실리테이팅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걸 동시에 하려니까 버거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보조 강사들을 같이 부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러닝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일단 참고로 봐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이 집합교육은 성과가 나야 돼요. 성과가 나야 된다는 게 뭐냐? 학습의 전이를 생각하면서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성과는 교육만 시켜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업무 현장에 가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과 트랜스퍼가 같이 있어야 교육의 성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관계다? 고배 관계예요. 고배 관계의 의미는 뭐예요? 고배 관계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성과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되고 트랜스퍼도 잘해야 돼요. 트레이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일단 훈련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을 잘했어. 교육을 잘 시켰어. 근데 트랜스퍼가 안 돼. 그럼 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전이는 학습 이벤트로는 안 되고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자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 관리자의 참여가.
그리고 이때는 뭘 생각해라? 망각 곡선을 생각해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잊어버린다. 한 일주일 지나면 결국 내가 배운 거에 2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25%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어떤 학습의 성과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PPT로 가르치지 말아라.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 자전거 타는 법을 PPT로 많이 가르쳐요. 자, 자전거 타는 법 교육시켜 하면 자전거 타는 법 PPT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뭐 양발을 페달에 얹는다, 오른발을 구른다, 3번 균형을 잡는다, 4번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잡는다, 5번 뭐 잘 주차해 놓는다, 막 이런 걸 막 가르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 우리가. 그죠?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으면 어우 80점 넘었어. 그럼 사장님 이번에 우리 교육생들이 80점 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교육 완료했습니다. 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나 진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학습 전이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라? 어떻게 하면 현장과 유사한 경험을 교육에서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학습자들이, 우리 기업의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을 이 학습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걸 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설계해야 돼요? 자전거를 실제로 가져와서 태워야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시범을 보여요. 그 이론을 잠깐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타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옆에서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을 하세요 하고 연습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러면 운동장을 예를 들면 400m 트랙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오면 당신은 통과해요. 평가, 이게 무슨 평가예요? 이게 바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이벤트, 수행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수행할 실제 하는 것들을 내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실제 탈 수 있는지를 갖다 쭉 보고 넘어지지 않고 들어왔어. 그러면 당신은 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 평가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식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설계를 어떻게 해라? 완전 학습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교육의 예를 들면 이거는 문화와 관련된 교육이에요. 그러면 교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문화와 관련돼서 뭐가 문제인지 서베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교육 들어와서 1시간짜리 문화와 관련된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업무에 돌아가면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네가 실제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퀴즈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베이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달, 또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다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주면서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델로 설계를 하라는 거죠. 또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야. 이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교육 들어오기 전에 상사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지 미리 30분 정도 미팅하고 교육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에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틀짜리 교육을 받아요. 그럼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현장에 가서 상사한테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사가 뭘 줘요? 그걸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너 다음번에 그러면 이거 할 때 당신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실제 PT를 시켜요. 그리고 실제 PT를 시킨 걸 가지고 상사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때는 또 PT를 또 시켜요. 실제 PT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석 달 정도 시키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든지 하겠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자체가 그냥 하루 이틀짜리 교육 이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고 가는 거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교육의 이벤트예요. 근데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학습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로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션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에이트리 가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드는 세션이 이 세션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하겠구나.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저항이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조직에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성숙도가 높지 않으면 현장에
리더들이 바빠 죽겠는데 교육 가기 전에 30분 동안 미팅하라고, 갔다 와서 또 30분 동안 미팅을 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니네 왜 이래 진짜, 이러면서 막 저항들이 막 일어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정말 이러한 방식의 학습은 실제 학습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접목시키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아까 집합교육도 있었지만 우리가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또는 이러닝을 갖다가 굉장히 확대를 시켰어요. 이러면서 회자되는 게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자기 주도가 잘 돼요? 아직도 잘 안 돼요. 많은 기업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막 플랫폼에다가 다 심어서 자기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 안 써.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런 어떤 학습의 동기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러한 전략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학습 동기를 높이는 가장 큰 영향로인은 리더예요. 상사입니다. 본인의 상사. 본인의 상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3개월에 한 번씩 업무 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KPI를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KPI를 직원들이랑 딱 상의하면서 같이 뭘 셋업을 하냐면요,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셋업을 해요. 그리고 역량의 수준까지 셋업을 해요. 그러면 내가 KPI를 받으면서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역량 툴들을 받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다음에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진단한 거에 따라서 갭이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프로세스로 넘어가요.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내가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배지라든지 인증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입이 된 거예요. 우리 ATD 컨퍼런스 갔더니 재밌습니다. 이 블렌차드 블렌차드 회사 아세요? 네. 이 블렌차드 굉장히 리더십 쪽에서 유명하죠. 상황 대응 리더십 같은 이론들을 만든 회사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캠 블렌차드 사에서는 셀프 리더십, 디지털 인증 같은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내가 리더십과 관련된 교육들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럼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인증을 해준 내용들이 바로 언론, 링크드인에다가 내 어떤 이력에다가 바로 올라가.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링크드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고, 그런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인증명, 인증 타입, 레벨,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널, 내부라든지 또 엑스터널, 익스터널, 외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도 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요새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합 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코호트 러닝 방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셀프 리더십 코र्스 같은 것들을 보면, 근데 각각의 이제 코스마다 형식 교육, 그러니까 집합 교육, 그 다음에 비형식, 아까 말씀드린 비디메이션 시간이라든지 이러닝 같은 교육, 그 다음에 소셜 러닝, 그 다음에 라이브 이벤트,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교육을 분명히 집합 교육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섞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교육 체계들을 설계해내는 거죠. 근데 각각의 필수 학습 활동의 포인트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 장기 교육에. 그리고 그런 어떤 컨텐츠를 학습 완료하면 플랫폼 내에서 배지를 주고, 그런 배지를 다 받은 사람한테 어떤 셀프 리더십의 인증서를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디지털 인증 이런 어떤 사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것도 있대요.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스터 리더십은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 역량 개발을 하는 어떤 업체인데, 얘네는 이제 학습을 완료하면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블록체인 방식을 써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크레덴셜, 자기가 이제 학습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증서로 학습 완료를 증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HRD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의 이슈라면 저는 요새 보이는 이슈는요, 일단 리더십과 조직 문화 변화의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십의 이슈로 보면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눈에, 옛날에는 직원들이 눈앞에 다 보였어요. 근데 이제 눈앞에 직원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앞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성과를 내도록, 몰입해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몰입시킬까의 이슈들, 리더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직원들이 리모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리더십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쳤어. 그래서 번아웃이 됐어. 그럼 번아웃이 된 직원들한테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줘서 우리 팀이 번아웃되지 않고 개인이 번아웃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이번에도 ATD 컨퍼런스에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회복 탄력성을 줄 것이냐,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제가 여기 얘기 안 했지만 이번 ATD 컨퍼런스에 보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 안정감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세이프티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자기 업무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업무에 있어서 세이프티하지 않아. 너 잘못하면 나 쫓겨날 수 있어. 그러면 퍼포먼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줄 수 있을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투명성 있어야 되고요. 리더가 그 다음에 이퀄티,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계속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심을, 케어를 좀 해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어떤 리더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양성해내야 할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분명히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 워크가 됐어요.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속화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일단 임직원 관리 감독이 어려워요. 임직원들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감독이 어려워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회사에 나와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축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예요? 신입사원들 온보딩이에요. 신입사원들이 오면, 신입 경력들이 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온보딩, 우리 조직에 잘 조기 전력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전력화 교육들 많이 하죠. 조기 전력화를 시켜야 돼. 조기 전력화를 딱 시켜야지 되는데 조기 전력화가 안 돼. 어디 있는지,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무슨 이슈가 나온다? 빌로잉의 이슈가 나와요. 기업들이. 빌로잉, 소속감. 소속감의 이슈가 HR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소속감을 줄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워크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서 조직 문화, 컬처를 바꿔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HR이 우리 직원들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줘야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회사에 몰입하고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people 측면에서 HR은 이제 요새 휴먼 리소스라고 하지 않고 뭐 우리 people 케어 팀, 뭐 people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를 HR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일의 의미 같은 것들을 직원들한테 자꾸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스트롱맨이 강력하게 관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조직은 정말 긍정적인, 일하기 참 좋은 조직이야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라든지 웰빙의 이슈도 다루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성장의 기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의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HR이 해줘야 되는 컬처를 갖다가 새로운 컬처를 만들고 고성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HR이 해줘야 되는 새로운 역할입니다. 요새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2020년도에 조시 버신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근데 이 각각의 걸 하기 위해서 HR이 어떤 프랙티스, 하우의 프랙티스들을 한 4개씩 세팅을 해놨는데 그 세팅 중에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 색깔이 굉장히 진한 초록색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트러스트 영역이 있어요. 트러스트. 그러면 막 하이브리드 워크 상황이야. 서로 얼굴도 다 못 보고 있어. 그런데 조직의 트러스트를 이뤄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미션, 퍼포먼스. 그래서 재무적인 목표 말고 우리 조직의 미션과 우리 조직의 목표를 구성원들이랑 공유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리더들이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엠파티, 이게 뭐냐, 감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뭘 강조하냐면요, 이제 리더가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지만 너 감정적으로 걔를 케어해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내가 우리 팀의 일원이야, 내가 우리 회사의 일원이야 라는 소속감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엠파티, 감정이입을 하면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 신의 같은 것들, 리더들, 인테그리티. 예? 그래서 투명하고 이런 감정이입해주고 리더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 디지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들, continuous investment in people,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 근데 또 거기다가 보면 파지티브 워크플레이스의 맨 밑에 보면 또 아주 진한 녹색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 inclusive. 리더가 이제 inclusive,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diverse, 다양성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sense of belonging,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가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우리 조직이 줄 때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이 굉장히 긍정적인 조직이고 우리 조직이 트러스트, 신뢰가 있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사람 그 자체, 그 본연의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 나는 우리 회사에 떨어져 있지만 나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맡은 일 잘 해내야지, 우리는 이렇게 조직 가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들이 포용적인 리더, 특히 이번에 그 글로벌 기업들 화두가 DEI 얘기 들어보셨어요? DEI, 아까 말한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 DEI가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그 차별,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부분들이 막 미국 내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그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 그래서 흑인들이 죽었잖아요. 흑인이 죽었잖아요. 경찰이, 백인 경찰이. 그래서 흑인의 폭동.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게 어디로 하냐면 워크플레이스로 이 이슈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도 백인,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여러 개 조직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들이 우리 회사가 포용해서 데리고 가느냐, 이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마존 기업에 갔었을 때도 아마존이 그 리더십이 14가지가 있었는데 리더들이 해야 되는 리더십 비헤비어가, 근데 그걸 16개로 늘렸어요.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 때문에? DEI 때문에. 그 리더들의 리더십들을 바꿔요. 컴피턴시들을. 이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뭘 해줘야 된다? 포용적 리더십 보여줘라. 인클루시브 리더십을 보여줘라. 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럼 인클루시브 리더는 뭐 해야 되냐? 심리적 안정감. 그 다음에 리더가 인간적이어야 돼. 약점도 좀 보여주고, 불공정 극복해주고, 협업하고, 지원해주고, 동료의식. 그죠? 이제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동료의식. 그 다음에 실행과 언어의 리뷰,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클루시브 리더십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코칭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HRD가 가진 이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이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 조직 내에 DT 능력을 가진 직원들, 그 다음에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이슈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직무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해 나갈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우리 HRD의 각 조직들이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겪고 있는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HRD의 어떤 지금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재영 교수님이나 홍정기 소장님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한 3분 정도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여러분들 한번 혼자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빈 종이에다가 오늘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내가 우리 조직에 가서 적용해야 되는 우리 조직의 이슈는 이런 건데 우리 조직의 이슈와 연계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해야 되겠다는 걸 3개 정도 지금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적으신 다음엔 우리 팀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